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의 뒤를 이어서 이제 전두환 정부가 어떻게 수립이 되었었고 그때부터 어떻게 민주화가 본격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으며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까지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까지는 선생님이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대략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들었을 때까지 대략적으로 어떤 식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드디어 이 전두환 세력은 군부는 당시에 5.18 민주화 운동을 확실하게 진압을 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5.18 민주화 운동을 진압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민주주의 세력은 다시 한 번 더 숨을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숨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전두환은 이제 권력을 먼저 이제 자기가 장악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여기 보이다시피 바로 5.18을 먼저 진압을 합니다. 5.18을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진압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때 당시에 대통령이었었던 최규하를 이제 내쫓게 돼요. 내쫓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한 작업을 실시하게 되었던 것이죠. 당시에 이제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은 이른바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여전히 좀 불황화라든가 아니면은 깡패라든가 이런 사람들, 거지라든가 이런 사람들 되게 많이 있었다고 보통 생각이 되어졌거든요. 때문에 이른바 거리에 나가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깥쪽에 딱 나갔는데 거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쫙 깔려가지고서 내가 지나갈 때마다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분들 하나하나 정말로 이제 뭐라고 할까 좀 불쌍하긴 하지만 문제는 이런 분들이 너무 많게 된다고 한다면 이 동네 거리 자체가 너무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바로 그 지저분해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 그리고 선진화된 그런 거리에는 그런 것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이른바 삼청교육대라고 하는 것을 이때 당시에 만들어가지고 거지라든가 혹은 동네 깡패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지목을 받아가지고서 규탄을 받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A, B, C, D 등으로 나누어가지고서 자체적으로 군사재판 같은 것을 막 벌입니다. 그리고서는 A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진짜 감옥에 갔고요. 그 다음에 B급, C급 뭐 이런 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른바 이제 그 삼청교육대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이 삼청교육대에서는 말 그대로 군생활을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남들 몇 주 정도에 해당하는 바로 이 기간 동안에 가가지고서 거기에서 훈련을 받게 만드는 때로는 그 이상 되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만들어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만약에 사회에 나와가지고 깡패 짓을 하거나 아니면은 구걸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또 한 번 삼청교육대로 불려올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경각심을 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깡패짓이라든가 아니면 거지라든가 이런 식의 활동 같은 것을 구걸이라든가 이런 식의 활동 같은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일자리를 찾아가지고서 사회를 건전하게 만들자. 뭐 명목적인 목적은 바로 그런 것이었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삼청교육대를 운영한 다음에 대규모로 엄청나게 많은 그런 깡패들과 그 다음에 거지와 그 다음에 불황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데려와가지고서 저기로 보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설명을 할게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자기네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데 당연히 언론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숫자에 해당됐었던 방송사와 그 다음에 또 하나 각종 언론사들이 되게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전두환 정권은 이런 언론사들이 바로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모습을 많이 띄워주는 건 모습이 되게 많았었기 때문에 이 언론사들을 전부 다 이제 나름대로 통제하기 위해서 어느 날 갑작스럽게 신문사라든가 그 다음에 방송사라든가와 같은 언론사들의 회장, 사장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은 다음에 거의 거의 강제적으로 바로 이제 각서를 받게 돼요. 즉 각각의 회사들은 이제 나름대로 사회적인 그런 효율적인 그런 언론을 만든다라고 하는 명목 하에 또 한 가지 바로 뭐 잘못된 기사 같은 거 쓰는 것을
이제 막는다라고 하는 그런 명목 하에 바로 각각의 많은 그런 언론사들을 이제 강제로 합병을 시켜버립니다. 합병을 시키게 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개의 그런 언론사들이 전부 다가 이제 통합이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특히 방송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여러 개의 방송들을 전부 다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당시에 바로 한국방송공사라고 하는 곳이 아예 그냥 국가에서 운영하는 방송사로 기존에 있었던 방송사들 아예 주식들을 다 사가지고서 흡수한 다음에 문화방송, 즉 MBC죠, 지금의. MBC 같은 경우에는 MBC의 그런 주식 중에 한 60몇 % 넘는 그런 주식을 이 한국방송공사가 가져갑니다. 가져가게 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국가가 소유한 거나 마찬가지긴 하지만 민영화해가지고서 운영하는 그런 방식을 유지하기는 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MBC라고 하는 그런 방송사 자체도 사장이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것은 국가의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버린 겁니다. 사실상 국가가 모든 방송사들을 전부 다 장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됐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대부분의 그런 방송사들을 전부 다 하나로 통합을 하면서 정부가 하는 말만을 그대로 그냥 받아 적게 만드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을 구축하게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 기존에 이제 언론사들이 통폐합이 되면은 당연히 거기에서 직장을 잃게 되는 그런 언론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자 같은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중에서 가장 좀 정부 비판적인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그러한 기자들을 상대적으로 다 골라가지고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이제 자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10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해직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죠. 나중에 바로 이렇게 해직을 당했던 사람들과 그 다음에 1970년대 당시 때 박정희 정권 때에 해직을 당했었던 그런 기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같이 모여가지고서 그래서 하나의 이제 신문사를 만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현재도 있기도 하는 한겨레 신문사라고 하는 곳이 있기도 합니다. 바로 이제 여러 해직 기자들 출신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바로 이 신문사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건 한참 후의 얘기예요. 자, 어쨌든 간에 바로 이렇게 언론사를 통폐합을 해가지고 전두환 정권이 시행하는 모든 정책들을 전부 다 홍보해주는 역할을 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박정희가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손쉽게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만들었었던 장치를 전두환이 그대로 이용해 먹습니다. 즉 역시 각 지역을 대표로 하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체육관에 모여서 거기에서 자기네들끼리 투표를 하게 한 거예요. 투표를 하게 해가지고서 거기에서 대통령을 뽑게 했는데, 문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박정희도 마찬가지고 바로 이 전두환은 그렇게 뽑히는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전두환 쪽을 찍을 만한 사람들만 골라가지고서 그래서 여기다 보냈던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이 전두환에게 지지를 보내서 전두환이 당선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자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건 또 다른 독재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는 당시에 국민들의 우려를 그럼 불식시킨다는 건 명목으로, 좀 이제 완화시킨다는 명목으로 박정희 정권 때의 박정희 독재를 가능하게 만들었었던 유신 헌법을 일단 폐지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아예 공언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7년 단임제, 즉 나는 대통령을 계속해서 해먹을 생각이 없다. 다만 딱 7년만 해먹을게. 그리고 한 번만, 중임제가 아닙니다. 한 번만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딱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다만 대통령은 이때 당시 그 체육관에서 뽑겠다라고 하는 건 식으로 이때 당시에 이제 선언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헌법을 바꾸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자체적으로 자신의 지지 기반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아직 자기를 지지하는 그런 기반이 되는 당도 없을 거 아니에요. 바로 이른바 민주정의당이라고 하는, 줄이면 이제 민정당이라고 하는데, 민정당이라고 하는 당을 다시 한번 만든 다음에 다시 한번 헌법을 바꿨으니까 이 헌법을 바꾼 상황에서 7년 동안 또 대통령이 되겠다고 얘기한 거니까, 이때 당시 이 전두환은 스스로 다시 한번 더 대통령 선거를 치러가지고서 그래서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역시 체육관에서 계속해서 대통령을 뽑았던 것이라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국민들이 그때부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 자체가 정말 잘못된 것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열심히 그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대학생과 같은 건 사람들은 밖에 나와가지고서 이른바 데모라고도 하죠. 시위하는 것이 거의 일상이 되는 모습이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 전두환은 이 국민들의 그러한 열망을 어느 정도 알면서도 자기의 독재를 계속해서 이뤄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교묘하게 만들게 됐었어요. 먼저 여러분들 아까 전에 봤다시피 언론사를 통폐합을 시켜가지고서 국민들의 여론을 전두환 정권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만들려고 조작을 열심히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뉴스를 항상 검사를 하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전두환 정부를 비판하는 모습 다 잘라버렸어요. 다 잘라버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말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즉 이때 당시에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삼청교육대에 이제 끌려가는 건 사람들의 경우에는 깡패라든가 아니면은 뭐 동네 거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다음에 불황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끌려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깡패가 나는 깡패요라고 이름이 쓰여 있습니까? 여러분들? 또 하나, 불황자라고 한다면 나는 불황자라고 쓰여진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또 한 가지, 거지라고 한다면 나는 거지다라고 쓰여진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때 당시에 이 경찰 조직과 그 다음에 공무원 조직들은 당시에 이 전두환 정부의 명령을 들어가지고서 그런 사람들을 찾는다는 과정 하에 실제로 깡패라든가 불황아라든가 거제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끌려갔던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어떤 애가 밖에 나가가지고서 딴 동네로 잠깐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그런데 뭐 그 근처가 약간 좀 불황자라든가 거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곳인가 보죠. 갑작스럽게 거기 갔다가 거기 근처에서 그런 사람들을 단속하는 그런 공무원과 경찰들에게 끌려가가지고서 삼청교육대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 전두환 정권을 이제 욕을 하는 그런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강제로 끌려가가지고서 삼청교육대에 가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이제 그 훈련을 받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삼청교육대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 프린트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폭력, 마약, 밀수사범 등 그런 사람들을 교육해서 사회의 기강을 확립하는 명분으로 세워진 기관인데 교육생에 대한 조직적인 폭력과 인권 유린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즉 예를 들면 일반인에게 군대를 갔다 왔든 군대를 갔든 상관없이 일반인에게 다시 한번 군대 생활을 하게 한 건데 그것도 그냥 군대 생활을 한 게 아니라 정말 엄청나게 강력한 바로 특공대 훈련을 시키게 된 겁니다. 예를 들면은 목봉 같은 거 있죠. 왜 커다란 나무를 여러 명이 한꺼번에 다 가가지고서 한꺼번에 이 나무를 들게 해서 이렇게 했다가 뭐 이렇게 했다가 뭐 이런 것 같은 거, 뭐 보트를 들게 한다든가. 지금은 재미로도 그런 걸 하지만은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그런 재미로 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기간은 재미로 할 수 있는 기간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 훈련 받는 그 기간 동안.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탄압을 받고 먹는 것도 완전히 최악이고 이런 식의 그런 인권 탄압을 하다가 인권 탄압을 가했는데 그 과정 중에서 죽었던 사람들도 몇십 명이 넘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인권 유린을 당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었고요. 여기에서 한번 이제 그 몸이 이제 고장이 난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평생 동안 장애를 갖고서 살아간 사람들도 정말 많다고 합니다. 엄청난 인권 유린이 있었던 곳이죠. 하지만 전두환 정권은 그래도 이전에 있었던 박정희 정권보다는 좀 더 낫다. 뭐 이런 것을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자유에 대한 열망을 어느 정도 풀어줍니다. 즉 박정희 정권 때는 당시에 북한 쪽에서 간첩이라든가 무장 간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내려온 경우가 되게 많이 있기도 했었거든요. 실제 이 무장 간첩 중에는 청와대까지 쳐들어갔던 적도 있어요. 나중에 그들이 이제 일부는 사살되고 나머지는 북한으로 다시 돌아간 일도 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밤중에 쏘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북한 쪽에서 이제 밤이 어두우니까 그 밤을 틈타 가지고서 사람들을 파견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간첩들을 파견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밤중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간첩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바로 박정희 정권 때는 밤에 함부로 바깥에를 왔다 갔다 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바로 특정 시간에 사이렌이 윙 하고 울리게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거기에서 이제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바로 경찰서 끌려가서 이제 간첩처럼 취조를 당하는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기도 했던 것이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야간 통행 금지를 굉장히 많이 당해가지고서 이거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 야간 통행 금지라고 하는 그런 제도 자체를 아예 없애버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해제해가지고서 국민들에게 약간의 좀 해방감을 느끼게 만들었고요. 옛날에 바로 각종 민주화 운동이 벌어졌을 때 초등학생까지도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교복을 사용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교복을 자율화시켜가지고서 학교의 교복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학교에서 아예 교복을 없애버린 다음에 바로 일반적인 자기 집에서 입고 있는 옷을 가지고서 학교에 와가지고서 이제 공부를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름대로 학생들이 자신들의 그런 개성 같은 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조처를 취하기도 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학생들의 해방감을 맛보게 됨으로써 그 해방감 때문에 정권에 대한 비판을 최대한 많이 안 하게 하려고 하는 고도의 수작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게 하나의 또 한 가지 해외여행도 어느 정도 자유화를 벌였었어요. 즉 우리나라가 비록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는 하지만 이때 당시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안 되고 수출을 하기 위해서 해외로 출장 나가는 거 뭐 이런 거는 국가가 허락을 해줬는데 여행 가는 것은 웬만한 빽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행을 함부로 못 가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율화를 시켜놨던 거예요. 자율화를 시켜가지고서 그래서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해외여행을 다니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물론 가격은 굉장히 비쌌었겠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약간의 해방감을 만끽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람들의 그런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굉장히 약화시키기 위해서 뭘 하게 됐었냐면 각종 여러 가지 스포츠를 활성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유명한 그런 스포츠로서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프로야구 같은 거 있었죠. 그다음에 그 외에도 프로축구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런 프로 스포츠와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이제 활성화시켜 가지고 공식적으로 이것을 운영했던 그때가 바로 이 전두환 정권입니다. 프로야구 같은 것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안에서 나름대로 스포츠가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고 그 다음에 사회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었으며 그 다음에 운 좋게도 당시에 국제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유가가 굉장히 싸가지고 그 유가, 즉 기름을 사와가지고서 이제 여러 가지 공장을 돌려야 되는데 이 기름값이 워낙 싸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물건들의 가격이 되게 싸게 되는 모습이 보였던 것이에요. 임금이 되게 낮은 것, 이것을 좀 이용해 먹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유가가 낮은 것,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서 물건을 되게 싸게 만든 다음에 이거 해외에다가 수출을 많이 해 가지고서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익을 얻게 되었으며 이 이익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무조건 정두환 정부가 잘해서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나름대로 이제 정권 유지에 대해서 자신감을 붙었었던 이 전두환 정부는 1986년도에 올림픽 게임을 본따서 아시아 지역에서만 주로 하는 아시안 게임이라고 하는 게 이 당시에 그 대회를 하기도 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이제 몇 번 하기도 했었죠. 이 아시안 게임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개최해가지고서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그런 선수들이 활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한 다음에 딱 2년 후에 바로 88 올림픽을 이때는 전두환 정권은 아닙니다. 바로 88 올림픽을 이제 유치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게 하는 데에 노력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것을 실제로 개최를 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선정을 받게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88 올림픽 유치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눈을 딴 데로 돌려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좀 더 시켰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은 정말 착각이었던 것이죠. 실제적으로 보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국민들은 여전히 민주화를 위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폭발했던 것이 바로 그 유명한 6월 민주화 항쟁입니다. 내용을 먼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선생님도 어렸을 때 이제 거기가 이제 대학교 근처였었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였었어요. 초등학교 때에 근처에 그 성균관대학교라고 하는 대학교가 있어요. 서울 쪽 말고 바로 이 학교가 있었는데 거기 초등학교에 갔다가 선생님 집으로 올 때마다 바로 성균관대학교와 그 다음에 그 전철역 사이에 대학생들이 잔뜩 모여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근처에는 전투경찰들이 쫙 있어가지고서 양쪽에서 맨날 시위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최루탄을 막 팡팡팡 쐈었고 이 최루탄 냄새가 워낙 지독해가지고서 눈물 콧물 쭉쭉 뺐었던 경우가 정말 많았었어요. 그것도 이제 이 최루탄 액을 맞으면 여러분들 그래 눈, 코 뭐 이런 거 제대로 뜨지 못해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람이 부는 방향이 있으면 그 바람 부는 방향으로 이렇게 몸을 이렇게 열고서 그 다음에 최루탄 가스 같은 것이 막 나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물로 씻으면 더 따가워요. 그런 정도로 선생님이 그렇게 기억을 할 정도로 그때 당시에 민주화 시위는 거의 일상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생활과 같은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었냐면 이 경찰들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런 민주화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의 주모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른바 북한의 사주를 받아가지고서 이렇게 선량한 그런 대학생들을 이제 시위의 현장으로 끌어들인 것이 아니겠는가 뭐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짜면서 그러면서 정권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 보여줬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 중에서 굉장히 무리하게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으니 바로 부천경찰서의 성고문 사건 같은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었고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이 직접 한번 찾아봐요. 그 다음에 가장 이제 피날레를 장식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박종철 씨라고 하는 분이 이제 경찰서에 끌려갔어요. 끌려가가지고서 이제 모진 고문 같은 것을 받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모진 고문을 받다가 그러다가 그만 갑작스럽게 이분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돌아가시게 됐는데 시민들은 그것을 알았죠. 이것은 경찰이 바로 이 박종철 씨의 그런 죽음을 이제 속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박종철 씨가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밝혀라 라고 엄청나게 빗발치게 항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과정 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었느냐? 바로 이 경찰 쪽에서는 처음에는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나중에 되게 옹색하게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 옹색한 답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바로 분명히 엄청나게 고문을 해가지고서 이 박종철 씨를 죽였을 텐데 그런데 당시에 이 경찰의 대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 박종철 군은 북한하고 관련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시위자들과 관련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묻다가 그러다가 대답을 안 하니까 수사관이 갑자기 책상을 이렇게 쳤대요. 딱 치자, 딱 쳐가지고서 막 뭐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딱 치는 것 그 소리 때문에 갑자기 박종철 씨가 깜짝 놀라가지고서 한 다음에 죽었대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책상을 딱 치면 하고 죽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 때 여러분들의 가끔 가다가 여러분이 약간 좀 조는 것 같으면 뭐 이런 식으로 칠판을 치죠. 그럼 여러분 중 일부는 깜짝 놀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깜짝 놀라는데 놀라는 거지 죽습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이건 너무 웃기는 얘기다.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라고 해가지고서 당시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두고서 다 같이 이것은 전두환 정권이 얼마나 잔인한 정권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1987년 6월 달쯤에 대대적으로 이제 시위를 벌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많이 전국으로 확산이 되게 됐거든요. 이 전개 과정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이때 당시에 정권의 퇴진, 즉 전두환 정권 이제 꺼져라. 국민들을 이렇게 죽이는 정권이 살인 정권이지 제대로 된 정권이냐라고 하면서 바로 이른바 정권의 퇴진을 부르짖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는 니네들끼리 체육관에서 대통령 뽑는 그런 헛짓거리 하지 말고 우리들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을 고쳐라 라고 이제 요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너무나도 심각하게 이제 사건이 퍼지게 됐었었는데 이 과정 중에서 이 대규모의 그런 시위가 일어나기 바로 하루 직전에 연세대 근처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이제 그 연세대의 그 대학생들과 그 다음에 이때 당시 이제 전투경찰이라고 해요. 이 전투경찰과 같은 그런 경찰들이 바로 정확히 얘기하면 전투경찰은 뭐냐면 선생님도 전투경찰 출신이긴 한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군대를 가는 거 대신에 경찰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의경하고는 달라요. 바로 전경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바로 이 전경으로서 전투경찰로서 바로 시위 진압을 주로 하는 그런 경찰들을 보통 이제 전투경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로 이 전투경찰하고 그 다음에 연세대의 학생들끼리 굉장히 치열하게 이제 서로 시위 진압을 하고 있었고 시위 진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가끔 가다가 이 전투경찰들의 일부가 바로 저쪽에서 오고 있었던 그런 시위를 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김지월 사건도 알잖아요. 최루탄, 그러니까 이거 공중에서 뻥 하고 터지면 눈이 맵게 만드는 가스를 뿜어내는 이 탄환을 발사하는 탄환, 이것이 바로 최루탄이라고 하죠. 근데 이 최루탄을 보통 공중에다가 빵 하고 쏴가지고서 이것이 사방으로 쫙 하고 퍼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일부 경찰이 바로 다가오고 있는 저 시위대를 향해서 최루탄을 발사해버리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은 사람한테 이게 가게 된다고 한다면 크게 부상을 입거나 아니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최루탄을 발사했는데 그만 이때 당시에 바로 연세대학교 학생 중에 한 명이었던 이한열이라고 하는 그런 분의 뒤통수에 이것을 맞게 된 겁니다. 그 결과 이한열 씨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게 되죠. 바로 그 장면이 여러분들 프린트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 장면이 되게 우리나라의 민주화 투쟁과 관련해가지고서 되게 유명한 그런 사진 중에 하나로 이제 현재도 남아있는 그 모습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결과적으로는 이한열 열사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민주화 투쟁은 점차 전두환 정부가 막아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느냐? 처음에는 그래도 저항을 했어요. 즉 4월 13일에 이 전두환 정부는 어떻게 했었냐면 이른바 호원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즉 4월 13일에 우리 전두환 정부는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제 7년째가 됐잖아요. 전두환 대통령은 자기가 말한 것은 어쨌든 지키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고 한다면 시민들이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당연히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차지한 자기는 감옥에 갈 거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음번에 바로 그 대통령이 될 사람은 나를 감옥에 안 보낼 만한 사람을 바로 대통령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바로 그 후계자로서 점 찍었던 사람이 바로 12.12 사태를 같이 일으켰었던 바로 노태우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 노태우라고 하는 사람을 바로 민정당의 후보로 내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대통령 선거는 요번에 한해서는 체육관에서 뽑겠다. 통일주체 국민회의 여전히 존재했었거든요. 이걸 통해 가지고서 간접적으로 뽑겠다라고 하면서 말은 좋아 보이죠. 4.13 호원 조치, 헌법을 수호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통령 체육관에서 뽑겠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니까 이거에 엄청나게 화가 났던 이런 시위는 전국적으로 이것이 아예 확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한열 씨도 돌아가시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자 바로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민주당의 그 전두환 정부는 노태우가 전두환에게 건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바로 대통령을 뽑는 것을 직선제로 하자라는 방식으로 이제 전두환이 노태우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하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바로 이른바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하겠다는 선언을 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른바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가 직선제 개헌을 요구를 수용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서 대통령을 뽑는 그런 권력은 국민의 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6.29 선언이라고 하죠. 이 6.29 선언은 좀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6월 민주항쟁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고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실제로 헌법을 바꿨거든요. 이렇게 해서 대통령을 뽑긴 했는데 근데 이때 당시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이때에 정착했던 제도가 지금 현재까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건데요. 5년 동안 대통령은 한 번만 될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은 보통 4년마다 대통령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5년마다 대통령이 되는 그런 제도를 완성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두 번째, 대통령은 직선제로 선출하는 그런 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드디어 민주주의 세력이 이겼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다음번에 대통령이 될 사람은 민주주의 세력에서 나와야지 기존의 독재 세력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당시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세력에 양대 산맥이 있어요. 하나는 경상도 지역을 근거로 했었던 바로 김영삼 세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라도 지역을 근거로 했었던 바로 김대중 씨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충청도 지역을 이제 세력권을 잡았었던, 몇 년 전쯤인가 그때쯤에 돌아가셨죠. 바로 김종필 씨의 세력이 있었었는데, 이 세력들이 너무 세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너무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까, 민주주의 세력이 분열이 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열이 되자 민주주의 세력이 권력을 잡는 거에 대해서 그다지 기분 좋게 생각하지 않았던 나머지 기존의 세력들은 민정당의 후보자였었던 바로 이 노태우에게 엄청나게 몰표를 다 해버립니다. 이 바람에 바로 대통령 선거에서 득표수는 많지는 않은데 그런데 민주주의 세력의 분열로 인해 가지고서 그만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득표를 하게 되었던 노태우가 바로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서 일단 이제 프린트에 나와 있는 답을 좀 적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1번 정부의 수립에서는 빈칸에 적겠습니다. 5.18 5 가운데 점 18 민주화 운동 5.18 민주화 운동. 자, 5.18 민주화 운동 진압 후에 대통령이었던 최규하를 밀어내고 빈칸에 적겠습니다. 삼청교육대. 자, 삼청교육대를 운영했고 그 다음에 언론통폐합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체육관에서 대통령 뽑는 제도죠. 바로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해서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그리고 11대 대통령으로 잠깐 있었지만 그렇지만 대통령이 된 즉시 바로 기존에 있었던 유신 헌법 자체를 아예 폐지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롭게 7년 단임에 바로 간선제로 헌법을 바꾸고 그 다음에 스스로는 군인이었다가 이것이 바뀐 거죠. 바로 자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정당인 민주정의당이라고 하는 당을 만든 다음에 다시금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7년 동안 이 전두환이 권력을 차지했다 볼 수 있겠죠. 자, 별표 하나 칩니다. 전두환 정부의 정책, 강압정책에선 동그라미 1번 언론 통폐합, 동그라미 2번 뉴스 검열, 동그라미 3번 삼청교육대 같은 것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 이 유화 정책에서는 동그라미 1번 각 야간 통행 금지를 해제시키고 동그라미 2번 교복을 자율화시켰으며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해외여행을 자유화합니다. 뭐 여기에는 적히지 않았지만 스포츠를 되게 활성화시켜가지고서 프로
스포츠 그런 프로 스포츠와 같은 이제 제도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던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각종 대회를 유치했으니 동감 1번 86 아시안 게임과 그 다음에 88 서울 올림픽 빈칸에 적혔습니다. 88 서울 올림픽 88 서울 올림픽 등을 유치하게 됩니다. 이 과정 중에서 별표 2개 6월 민주항쟁. 자, 배경에선 동감 1번 민주화 요구를 하는 그런 시위가 되게 많이 등장하게 됐었고요. 여기 있네요. 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부천 경찰서의 성고문 사건 같은 것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게 됩니다. 동감이 2번. 동감이 3번. 진짜 중요한 사람이죠. 바로 박종철 씨.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자, 고문해가지고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건. 이 사건 등으로 인해가지고서 동감이 3번. 이것 때문에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확산되게 됐으며, 이것 때문에 전개 과정 중에서는 정권의 퇴진과 빈칸에 적혔습니다. 직선제. 대통령 직선제를 말합니다. 직선제 개헌 요구 밑줄. 자, 하지만 정부가 이것을 거부하는 4.13 호헌 조치를 취하게 되자 6월부터 민주화 시위가 아예 전국으로 다 퍼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민주화 시위가 전국으로 확실하게 퍼지기 바로 직전에 그만 빈칸에 적혔습니다. 이한열. 그 옆에 계시는 이제 피를 흘리시는 그분이 바로 그 이한열 열사입니다. 바로 이한열,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게 되자 일단은 국민들의 요구를 대통령 후보인 노태우가 수용해주는 척하는, 수용을 해주는 것과 같은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대통령 후보 노태우가 직선제 개헌 요구를 수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른바 바로 직선제 요구를 수용하는 6.29 선언이 이때 당시에 터지게 됐던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밑줄 치겠습니다. 밑줄. 6.29 선언에다 별표 하나. 그 다음에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 밑줄 쫙 칩니다.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것이 지금까지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